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보험, 잘못된 보험들 다 진실의 방으로 보험마동석 이용우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의 보험을 한 장에 정리하고 관리하는 보험길라잡이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한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올바른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이용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남성 5명 중에 2명, 여성 3명 중에 1명은 암은 성별을 따지지 않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 수명까지 암 발병률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 한 번도 사실 1위를 뺏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나누어서 남성 5명 중 2명,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4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4인 가족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30%에서 40%가량 암은 발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암에서도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부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암은 남성, 여성 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암 발생자는 11,792명, 그리고 여자는 15,210명으로서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마지막 간암 순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마지막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성별에 따라서 주로 발생하는 암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별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사망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존율과 관련한 통계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정복이 좀 불가능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안정기 이후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암이 훨씬 많아졌고요. 치료의 질도 얼렁 높아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생존율은 72.1% 정도 됩니다. 곧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과거 2001년부터 2005년에 진단된 암 환자와 비교했을 때 최근 5년간 진단된 암 환자의 생존율은 17.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단된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도 현재는 6.6% 정도 향상이 되었으니까 23% 이상 이제 전체 통계에서 늘어난 거겠죠.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성이 78%, 남자가 66%보다 약 12% 정도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 유방암이 사실 남성보다는 요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적인 암으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70%가 넘는다는 점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존율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문제는 암 환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인 뭐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보건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사실 이제 저희가 암을 치료할 때 이제 치료비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요. 순수하게 치료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교통비, 식비, 간병비 등등을 이제 제외했을 때 순 치료 비용이 가장 비싼 간암의 경우가 이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약 6,600만 원 정도 되는 치료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췌장암이 바로 따라붙어서 6,300만 원, 그리고 폐암이 4,600만 원대로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1위 암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유방암의 경우는 약 1,8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치료비를 갖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암을 치료하는데 실손보험, 우리가 이제 쉽게 부르는 실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비는 사실 건강보험의 나머지 부분을 메꿔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 항암 치료 같은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지고 계신 실비 한도를 넘는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실비 한도를 통원으로 본다면 국민 대부분이 20에서 25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당일 통원 비용이 2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모두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연간 한도는 실비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가장 비싼 간암을 놓고 봐도 6,600 빼기 5천 하면 벌써 마이너스 1,600인데, 이게 순치료비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거니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보다도 수술 및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더 깊은 고민을 요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과대하게 부과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개인적으로 보험으로서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가볼 텐데요. 암 종류별로 비용도 다르고요. 그 성별에 따라서 주요 발생하는 암도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이 저희 신체 장기의 전 부위에 걸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암의 종류가 정말 많다는 얘기인데,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잘 인지하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담보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대분류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림에 나오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다 모두 중요한 암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하면 좋을 텐데,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이라고 부르는,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의 경우가 일반암 진단비처럼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한 유사암 진단비처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방암은 여성 암 발병률이 1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일반암으로 모두 시청자분들도 받고 싶을 거고 준비하고 싶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지급되지 않고 소액으로 인정돼서 10에서 20%만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치료기간과 치료비가 당연히 부담되겠죠. 1위 발생암이니까.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담보가 구성되고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는지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운 아나운서, 요즘 저희가 꿈의 치료라고 해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항암 치료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암 트렌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에는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또 병원에 가면은 홍보 자료로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적의 치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꿈의 치료로 굉장한 이슈가 된 치료법이라고 들었는데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보험 전문가 같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암세포만 이제 정밀 타격하는 중입자 치료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신호탄의 초석으로 보면 될 거라는 기대가 너무 큰데요. 먼저 이제 왜 좋은 치료인지는 저희가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입자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무겁다는 뜻의 중을 써서 비교적 질량이 큰 양성자,
소립자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가속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깝게 만들어서 해당하는 암세포를 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X선 치료는 암세포에 닿기 전에 이미 정상세포를 함께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항암 치료하면 체중도 빠지고 이제 몸도 나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랬었는데, 중입자 치료는 목표 지점인 암세포에 도달해서야 최대 에너지를 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가서 치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 방사성 치료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단비 같은 치료법일 텐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 방법이 간단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중입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방법의 간단함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60대 폐암 초기 환자분이 치료대에 엎드려 계세요. 그래서 엎드려 계시면 옆에 의료진이 모니터로 환자의 호흡, 맥박 등을 보면서 스캔된 위치에서 중입자를 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입자를 조준하게 되면 이제 기기가 중입자를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 환자의 경우는 5분 걸렸다고 합니다. 네, 5분 정도 누워만 있으면 고통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환자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폐암이나 간암이든 모든 암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 건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가능한 암 치료 방법들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암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너무 욕심나는 치료 방식이라서 저희가 모든 암을 다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암 환우께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전립선 암 환자부터 시작을 했고 적용을 했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총 292명, 약 3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치료를 받았고요. 췌장암, 간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폐암 환자에게도 치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다른 암 환자에게도 중입자 치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암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암세포 표적이 힘든 혈액암 같은 경우는 혈액을 타고 이제 암세포가 이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제외하면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암세포를 2에서 3배 더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이 치료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고, 연구 결과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을 폐암 기준으로 3년 동안 약 90%까지, 췌장암은 80%까지, 간암은 4cm 미만 종양의 경우는 약 92%나 되는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고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치료보다도 암세포를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을 높여준다는 점까지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걱정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비용이 많이 비쌀까요? 네, 이게 사실 너무 좋은 치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환자가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비용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치료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판 노화의 방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보시는 것처럼 6천에서 7,500만 원 선이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중입자 치료센터를 짓는 데는 3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천억 원을 준비가 돼 있어도 사실 이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장소와 땅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치료법이 대중화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암 환자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 비용이 정말 엄청난데요.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선인데 비급여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현재 중입자 치료는 이제 해외를 놓고 보고 저희 나라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일본에서 5곳, 유럽에서 4곳, 중국에서 2곳이 이제 운영 중이고요. 중입자 암 치료가 각광받는 이유는 기존의 수술 방식, X선, 감마선, 중성자와 양성자 치료보다 높은 제거 능력, 그리고 정상세포 보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중입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세포 살상 능력이 3배 이상이라서 기존의 수술이나 양성자 치료보다 환자의 5년 생존율을 20% 이상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거의 없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 30% 이상대인 30% 이하의 3대 난치암 및 폐, 간, 췌장암에서도 탁월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조기 수술이 가장 중요한 암인데 중입자 치료로 수술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간암은 기존 크기가 클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중입자 치료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들을 저희가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없고 치료 효과도 더 좋은 중입자 치료인데요. 이 비용적인 면에서 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험을 보장을 통해서 좀 더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꿀팁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저희가 특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하고 읽지 않아서 그런데 항암에 관련된 방사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모두 이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약의 실손보험 비례보상의 개념으로 얼마를 받았으면 얼마를 공제하고 준다의 개념이 아니라요. 진단금처럼 정액을 보상합니다. 주기로 했던 금액을 모두 주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들 이 치료를 받게 돼서 이 특약을 쓰게 된다면 제2의 암 진단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또 괜찮은 게 1세대 치료이건 최신 치료이건 관계없이 약물, 방사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암 치료를 했다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들 증권 가입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을 점검하고 리모델링 하는 건 어려운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 점검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 자체도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57세 공무원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친척의 지인을 통해서 2015년도에 보험 리모델링을 한 번 하셨었는데 15년도라고 하면 1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도 보험료가 좀 많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믿고 가입했던 사례입니다. 먼저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종합보험이에요. 종합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한 것들은 뇌와 심을 담당하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이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암 진단비가 각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수술, 상해수술 해서 수술을 했을 때 각 30만 원씩 나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2세대 실손보험이 껴있다는 상황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는 35만 5,530원으로 약 36만 원이에요. 그럼 36만 원을 10년 전에 기준으로 생각을 하여도 물가 상승률 대비 그때도 굉장히 과했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건강보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선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드셨고 보험료는 6만 4천 원이에요. 5만 원이 넘는 보험인데 사실상 여기 안에 특약들을 보시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말고는 우리가 특이하게 볼 건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차대 사람 사고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자 보험 특약 외에도 운전자 개인에 대한 상해 특약들도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현재 기존 담보를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와 종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등 상해 담보들은 잘 넣어진 측면이지만 운전자 보험 특약 기본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지원금, 대인, 대물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되어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거 특약은 잘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최신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 부분이라 민식이법에 대응할 수 있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우리가 자부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1에서 14급에 이르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었다면 운전자 본인도 급수에 맞춰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었고, 만약 12에서 14급 정도의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를 대면하기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제한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보험입니다. 네, 모든 면에서 사실 다 아쉬운 보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은 제외한다고 해도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보장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 범위도 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이 원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설계사분께서 설계를 해주신 건데 왜 이렇게 좀 비합리적인 보험이 나오는 걸까요? 보험은 사실 정말 복합적인 금융 상품이에요. 저희 나라는 현재 약 30개가 넘는 보험사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서 13만 가지의 특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 역시 변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보험을 갖고 계신 고객의 자산을 점검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셔야 되는 건데 무조건 추가 가입만 하세요 하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현재 바뀐 제도나 그 고객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후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이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이 보험을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우선 제가 하나의 종합보험에 속해 있던 실손보험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실손보험 하시면 옛날 구실손이 좋다, 함부로 갈아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지하시면서 크게 아프시거나 병원을 가실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었던 36만 원짜리 보험에 실손이 묶여 있어서 이거를 해지하지도 못하고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좀 비용되는 이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고려해서 실손을 단독으로라도 꼭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으로 실손을 분리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비를 지금 분리시켜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2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4세대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바꿔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또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보험보다 담보는 제가 높이면서 보험료는 10만 원대로 낮추는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왜 보험을 드는가입니다. 보험을 드는 목적에 잘 맞춰 짜져 있어야 담보와 가격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데 사례자분 같은 경우 평소 건강하시고 내가 살아생전에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른 특약들은 낮추고 암, 뇌, 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을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것을 제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셨는데요. 담보는 높이고 보험료는 줄여서 보험료는 정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제가 진짜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차 보험처럼 운전자도 항상 바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들어서 만기까지 잘 유지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은 아닐 수 있어요. 현행법이 바뀜에 따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사라지거나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가 민식이법, 스쿨존 등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없을 때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은 새로 생긴 제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몇 년의 주기로 바뀐 제도들을 확인하시면서 전문가와 소통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운전자 보험의 3분의 1 금액으로 낮추면서 꼭 필요한 담보들을 넣었고 앞서 없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탑재시켰고 사고 처리 지원금도 대인과 대물로 각각 나눠서 보장받게 되면서 보장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스쿨존 사고의 대응도 물론 가능해졌고요. 이외에 상해 담보들은 상기의 종합보험 안에 들어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담보를 가장 높은 구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매월 50만 원에 해당하던 보험료를 제가 21만 원 정도로 낮추는 사례였습니다. 네, 보험료도 절반보다 아래로 줄어들었고요. 보장 내용도 훨씬 탄탄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항들 좀 주의해야 할까요? 꼭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제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미래를 예측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맞는 형태의 리모델링 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 암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서워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분의 1이 걸리는 질병이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전 국민 중에 3분의 1의 암에 걸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가 아니라요. 뇌랑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1위하고 2위고 암은 3위 또는 4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암에 대한 사망률이 높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식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한식을 섭취를 할 때에는 김치 꼭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도 같이 드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일반 서양 분들보다도 나트륨에 대한 섭취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음식을 드시다 보면 식도라든지 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과는 다르게 이 암에 대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데 과거랑은 다르게 현재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당연히 한식으로 섭취를 하시지만 과거보다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라든지 피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한 사망률은 이제 오르는 폭은 미미한데 지금 현재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에 대한 부분도 물론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뇌랑 심장도 같이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에서 이제 뇌랑 심장을 준비를 하실 때 암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기대했던 보험금을 못 받을 뿐이지 보험사가 돈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소외감으로 내가 기대했던 1,000만 원이 안 돌아올 뿐이지 5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총 납입 보험료를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뇌랑 심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뇌랑 심장으로 나누어서 말씀 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서 제가 보장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A하고 B로 좀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10년 뒤에 동일하게 뇌경색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B씨는 가입 금액의 100%를 그대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A씨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험사에서 진단금을 수령을 받으실 때에는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들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또는 상세불명의 인후염처럼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 쪽 관련 진단비에 대해서 진단금을 받으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쪽 관련 진단비는 크게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다음 뇌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총 질병 코드가 10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아예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10개의 질병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과 뇌경색, 뇌졸중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시청자님들한테 다니다 보면 시청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어차피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질병 코드 차이가 7개밖에 나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건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7개에 대한 차이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질병 코드의 차이는 총 40개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질환이냐면요. 이제 보통 요즘에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하시는 도중에도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두통이 있으신 분들 MRI 촬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꽈리처럼 꼬이는 게 뇌경색과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관 질환인데요. 이 혈관이 막히다 못해 나중에는 터지게 되겠죠. 이거를 뇌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아무래도 농경사회가 주였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급성으로 뇌출혈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한 건강검진을 현재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뇌출혈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는데요. 2024년도 현재에는 사실상 이제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이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럼 뇌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본 것 같으니까요. 이제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심장 질환은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차이는 협심증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협심증이 어떤 질병이냐면 시청자님들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실 때 이제 회장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좀 이제 혈압 오르시는 일이 있으시면 가슴 부근켜 잡고 쓰러지시는 경우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쾌차하시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걸 이제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큼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진 않지만 이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도 뇌 쪽 관련과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을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협심증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보장 범위를 훨씬 더 넓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굳이 뇌출혈 담보가 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심장 질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굳이 이게 필요한 담보인가 싶어요. 이런 담보들은 왜 있는 걸까요?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진단비에 대한 역사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진단비는 이제 보통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단비가 처음 출시되고 판매가 됐던 거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판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90년도 말에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진단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극초반에 이 뇌혈관 질환이 뇌졸중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무렵에 이 뇌졸중 진단비에서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비로 변경이 되었고요. 2007년도 이후에는 뇌출혈 진단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명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을 미리 먼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진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내에서는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료를 2배, 3배 올리자니 고객들이 가입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축소를 시켜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보다는 좀 더 이 진단비에 대한 판매가 좀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위주로 손해보험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보험사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도 다시 2022년도 무렵부터 다시 뇌혈관 질환을 이제 출시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 쪽이 좀 더 유리를 하시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쪽에서 이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는데 여기 제가 꼭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보험사들, 되게 손해보험사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보험회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각 보험회사마다의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뇌나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20%에서 30%가 납니다. 20%, 30%라고 하면은 크게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납입하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을 해서 20%, 30%는 거의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쪽 관련 진단비, 심장 쪽 관련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쪽 회사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회사를 비교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비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역사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특약은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초 1회암만 받고 사라지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이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과거처럼 개복 절제로 인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이 하시는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든지 카테터 시술 또는 코인 색전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관 질환들,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나오는 표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혈관 내에서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막혀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이지가 않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재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단점은 최초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비는 최초 1회 안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비로 또 이렇게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단을 받을 때마다 수술비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비랑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또 주의해 볼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진단비랑 수술비가 가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사실 보통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고고당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고고당 같은 경우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도 이 뇌나 심장에 대한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투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보험 가입이 될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거보다는 이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텀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적인 부분이 좀 천차만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요. 혈관 질환 진단비, 여기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병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사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일반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할증 심사로 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는 이제 91,1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과거부터 있었던 간편보험이죠. 325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진단 또는 수술 소견, 입원 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다음에 5년 이내 암에 대한 물어보는 325 간편으로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88,7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나온 보험이죠. 355로 해서 3개월 또는 5년만 보는 보험인데 여기서는 64,960원으로 이제 325 보험보다는 훨씬 더 보험료가 절감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 달에 나온 상품인데요. 3텐5 간편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3텐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해서 투약에 대한 부분이 알리려면 고지사항에 의무적으로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료적인 부분이 좀 더 상승이 되어 있지만 58,84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비싸게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 이제 일반 심사에서 할증 심사잖아요. 그럼 97,000원과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58,000원입니다. 거의 보험료가 4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20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25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하게 간편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3텐5, 3텐10, 5텐10 이렇게 여러 가지 간편 보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간편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마다 전부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여러 보험사에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제가 아까 간편보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가가지고 설계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전문가님 이거 너무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혈관 질환만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암 진단비까지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암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암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체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 쪽 관련, 심장 쪽 관련 진단비, 수술비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전체적인 보험료 쪽에서 한 20% 정도는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 그리고 땡5 해서 가운데에 숫자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유병자 보험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력이 있던 기간에 따라서 이제 325, 355, 310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질환 보험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연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거보다 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연금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1시간 동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있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연금이 있는데, 과거보다 이 개인연금에 관심도가 더 많아지신 이유는 아무래도 공적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보험이 있겠죠. 국민연금보험이 가면 갈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저출산이 있겠고 고령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내 노후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셨는데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떠한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름 자체가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 2글자 차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보험입니다. 우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복리 혜택이 있습니다. 복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리보다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혜택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복리에 대한 혜택도 있고, 두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납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을 가입을 은행에서 하시더라도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3.3%에서 5.5%가 존재를 하는데, 보험사에서 납입기간, 유지기간 포함해서 10년 이상만 유지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이 연금보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로 연금보험과 이제 혼돈을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과세 이연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세가 되진 않는데요.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목돈으로 받게 되면 이 세금이 이연된다, 뒤로 밀려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금저축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반드시 연금으로만 꼭 사용해야 된다는 보험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크게 판매되는 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시율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변액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GLWB식 이제 3세대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공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저 보증이 되는 연금을 이제 공시연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시연금에 대한 장점은 상당히 안정적이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안정적이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큰 기대에 대한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공시연금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상품이죠. 왜냐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장점은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높게 책정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액 상품입니다. 근데 변액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액을 최저로 보증을 해준다라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연금보다도 1세대, 2세대 연금보다 안정적이게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연금에 대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해지를 했을 때 절대로 해지환급금이 10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지만,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지하셔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겠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상
사실상 내가 납입한 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던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개인연금 지금 이 순간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조그마한 것만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시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연금보험도 꼭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